세계 어느 나라도 반도체 기업에다가 현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직접 지원의 형태든 뭐 다른 형태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지원하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는 법이 없는데 한국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 일단 우리 업계가 바랐던 것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 지원해달라. 사실 그게 업계가 바라던 거였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산업 정책이 사라진 지 제 느낌으로는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산업의 변화에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정책 또는 기업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거겠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또는 육성을 위해서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경제 정책이 권력자들의 아우성이나 얼치기 저술가의 학설을 따르는 대신 현실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가에 매진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집중했다.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번영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1980년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곡은 1980년대 일본 번영기를 상징하는 곡으로 지난 6월 뉴진스 일본 공연 때 소환되어 일본 열도를 들끓게 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1등의 시대였습니다. 미제보다 일제를 더 선호했습니다. 전기밥솥, 워크맨, 슬램덩크까지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와 심각한 마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협상 과정 중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일본은 노동 특화적 산업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대만과 한국은 일본의 그런 선택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이 고속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래 미국의 가상적이 될 만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전제는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혹은 제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미일 전쟁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날 미중 간 갈등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1986년 한국에서는 대만 작가 김용의 무협소설 의천도룡기가 번역 출간되면서 선풍적 인기를 얻습니다. 대만 TSMC가 설립되기 1년 전인 이 즈음 천하제패를 위한 현실판 반도체 무협지도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1차 반도체 공급망 조정 작업이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경쟁을 벌이던 일본 반도체 기업은 1985년 플라자 합의,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미국과 마주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일본은 다소 자신감 과잉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일본끼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기에 일본은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쟁도 있고 협력도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경쟁하려는 생각이 지나치게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이래 주된 시장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패스트 팔로워를 앞다투며 뛰어들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향하면서도 우리는 국가 위상이랑 부를 쌓을 수 있다. 이 정도 동시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 확보하면 좋지만 사실 국가적인 환경과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생긴 어떤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페이스 팔로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비하하는 목소리 될 수 있지만 페이스 팔로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가 장충체육관을 직접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국력, 기술력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버마보다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OECD에 가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충만만한 국가가 된 것은 페이스트 팔로워라도 다 잘했기 때문이다.
정석에 유제 프리집에서 잘 봤기 때문에 원천 기수, 원천 수학적 난이도는 못 풀지만 정석에 나온 유제 프리집이라도 잘 풀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앞서갔을 때 우리도 같이 가자. 사실 반도체가 그랬거든요. 92년까지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가 먼저 반도체를 개발하면 부랴부랴 쫓아가면서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뒤집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세계 몇 안 되는 나라가 됐고 현대차가 작년부터 완성차로 세계 3위에 완성차 됐는데 아시겠지만 언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없거든요. 근데 패스트 팔로우를 잘하면 우리나라 국가에 큰 역할을 하고 부를 쌓을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인재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학을 해야지 이 나라의 국가를 갖다가 국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 TSMC 설립을 주도한 대만의 경제 관료는 리궈딩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경제 관료답게 그는 대만의 실리콘밸리, 신주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미국에 있는 대만계 그 엔지니어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술력을 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영입된 가장 대표적 인물이 모리스 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그 화교들을 대거 귀국하게끔 해서 그들을 사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의 어떤 문제, 즉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주에 외국인 학교까지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귀국했을 때 외국인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 걸로.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당시로서는 할 수 없던 혁명적 사고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것은 한 권의 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VLSI 시스템 소개로 컴퓨터 칩 설계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대학원 수준의 교과서였다. 92세의 모리스 창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 책의 발행 연대가 1980년임을 봐주세요. 그는 타이밍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상은 그의 경력뿐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의 진로를 바꾼 퍼즐의 가장 빠른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모리스 창이 교재에서 얻은 통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칩이 한 곳에서는 설계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조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 개념은 당시 반도체 산업의 표준 관행에서 어긋난 것이었다. 이 단순한 발상이 반도체 파운더리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못 보던 산업 생태계를 창조한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하나의 기업만 보는 원자적 사고에서 전체 반도체 산업과 공정을 하나의 필드로 보는 전자기장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대만 정부, 학계, 다양한 중소기업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운동장 위에 설계된 산업 생태계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대나무 한 올 한 올이 모여 대만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대나무 숲이 되는 한울타리 생태계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원형 모태는 1938년 세워진 삼성상회입니다. 삼성상회의 자본금은 3만 원, 무역업에도 제분기와 제면기를 설치해 소규모 제조업도 겸했다. 첨가물은 대구 근교산지에서 수집하고 건어물은 포항 등에서 들여다 만주 북경지방 등에 보냈다. 특히 대구가 명산지인 사과는 일본뿐 아니라 만주에서도 가장 인기를 끈 첨가물이었다. 삼성 이병철 창업회장의 반도체 사업 진출 결정은 지금도 회사와 나라의 명운을 바꾼 세기의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1980년대 초 이병철은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실리콘밸리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처절한 D램 경쟁이 그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 아직 제대로 될지 확신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병철에게도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내 나이 73세. 비록 인생의 만기이지만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17세 때 당했던 치욕을 잊지 않았던 소년 이병철은 우회의 도쿄 선언이라 불리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 트는 것만 보고 명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보국의 꿈은 삼남 이건희에게 전해져 반도체 세계 재패라는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영국이 증기기관 발명으로 400년간 세계사를 주도했듯이 그가 뿌린 씨앗은 전 세계 반도체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삼성의 도박은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메모리 칩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적 경쟁에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에서 훨씬 더 저렴한 공급원을 찾아내는 동시에 미국의 연구개발 에너지를 이미 상품화된 범용 D램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발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1980년에 나온 휴렛패커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일본과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경쟁에서 이미 밀리고 있었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공급망 재설정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은 새로운 파트너 기업을 찾았고 미국 정부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맞서 일종의 반도체 한미 동맹을 맺고 일본을 소외시키는 국제 공급망을 짰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삼성 인텔 간 국제 협업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 1월 25일 삼성은 인텔과 반도체 협정식을 맺었습니다. 이병철 창업회장과 로버트 노이스, 인텔 창업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삼성 반도체 통신은 인텔사로부터 8비트 이상의 마이컨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아 5년 동안 5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금처럼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256K DRAM을 개발했다. 반도체 개발 경쟁은 점점 템포를 빨리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기술이 부족한 삼성은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삼성이 세계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길은 정의의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 일본은 100여 년의 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절 교육으로부터, 그래서 이 삼성의 교육이란 것은 벌써 30년 전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 도덕운동, 서로 협조, 헐뜯지 말고, 그리고 단합하면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가지 싶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인재 경영과 한국 사회의 단결에 대한 호소는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현재에다가 자족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이 국가 전체로 언제나 그 에너지가 충만했었는데 우리나라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이런 앙트프레너십이 지금 없어지고, 대한민국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스테이 헝거리에 가장 부합해야 될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연구를 열심히 하고 언제나 투자를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어떤 현실을 갖다 직시하고, 현재는 우리가 경제가 괜찮고 탄탄하다 할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이 경제가 여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새로운 어떤 R&D 현황과 세계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신수종 사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 정치들도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또 하나 봐야 하는 흐름은 세계화의 종언입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시작된 세계화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계화는 미국의 국경 안쪽과 바깥을 평평하게 같은 눈높이로 바라봤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가장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전지구적 아웃소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위계 질서는 밑으로부터 도전을 받거나 수직적 구조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기술 전쟁 선포,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세계화를 지역화로 바꾸었습니다. 半导体方面的全球化已经可以说是没有了。 코로나19,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혹은 그 기간 동안 확실히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도 명백한 물품 부족에 대한 이유를 대고 있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건 모든 산업 종사자건 반도체 부문 공급망 붕괴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반도체로 대표되는 중요 부품에 대한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경제의 추는 항상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추는 지금 자유로운 세계화에서 보다 지역화 및 현지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가 30년 전 일본에서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칩은 여전히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 산업 중 하나이자 핵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화의 종언은 중국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별하는 기간을 10년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 반도체 칩의 20%를 미국 안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장은 제국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텔도 TSMC도 삼성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반도체가, 이 웨이퍼가 배터리고 고속통신이고 기반 설비입니다. 우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이번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타 생물학적 위협, 사이버 공격, 기후 충격, 극단적 기후 사태, 테러 공격,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 심각한 제조 능력 축소를 야기할 기타 조건들에 대해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보증할 탄력적이며 다양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필요로 한다. 바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묶어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 기반한다면 국가 안보는 정부 간 신뢰에 기초합니다. 이제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 편에 서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평평한 세계, 지구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촌에서 모든 이가 서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딱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무조건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공조해야 합니다.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중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정부에게나 반도체 산업에게나 심각한 후퇴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추락한 큰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향과 엮어져서 압박이라기보다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40여 년 전 공급망 재편의 수혜자였던 한국은 미국과의 협업 체계에서 뭔가 밀려난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차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 3국은 가시화된 반도체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조정 때 큰 피해를 봤던 일본은 이번 공급망 재편 시기를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안보론을 기회로 보고 상시적 안보 위기에 노출된 한국이나 대만보다 자신들이 더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1목표는 미국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진정으로 반도체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CPU나 GPU 같은 로직 칩 생산이 과도하게 대만에 몰려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나노 이하 로직 칩의 92%를 대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르네상스 전략 한가운데에 대만 TSMC가 있습니다. TSMC 구마모토 제1공장 개소식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일본 정부와 재계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합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육선 의원,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회장,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투자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토요타 회장의 참석은 TSMC 제1공장 건설이 일본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란 의미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의 정책적 전략은 대만 TSMC 1공장에 이어 제2공장을 짓고 점차 첨단 칩 생산으로 이행해서 라피더스라는 일본 민관 합작 기업을 통해 2027년까지 2나노칩을 생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나는 희망하고 믿습니다. 일본 반도체 르네상스의 시작을 일본 반도체 르네상스를 이끄는 인물은 3개 부처 장관을 역임한 아키라 의원입니다. 고압의 아소다로 전 수상과 일본 정가의 3A로 불리는 실권자 중 한 명입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반도체에서 선도적 지위를 재탈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몇 년마다 소위 무어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세 공정 기술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었습니다. 스태킹이라는 적층 기술과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3차원 트랜지스터 나노 와이어 구조화 신기술이 반도체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만의 AI 칩에 대한 그랜드 얼라이언스는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제조하는 프레임을 대만이 설계하고 일본이 제조하는 프레임으로 변환 확장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일본의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진전된 로직 칩 부문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아키라 의원은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도 직접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정부 간 신뢰라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싶다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할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TSMC의 강점 같은 전자적 요소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정치적 신뢰로부터 옵니다. 공급망은 동맹국이나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로부터 제공됩니다. 이것은 정보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신뢰가 없고 백도어나 트로이 목마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삽입되어 있다면 공급망 구조 안에 전반적인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EU를 반도체 칩 생산지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신뢰 측면에서 전체 칩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는 미국의 반도체 직접 생산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나 TSMC의 자발적 의지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대만이라고 해도 해외 생산은 정말 주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 생산에서 정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1999년 9월 21일에 대만 난토우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많은 고객님들이 대만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산 기지를 해외로 확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웨이퍼테크, SSMC라 불리는 싱가포르 팹, 중국 송장에 있는 팹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마피아 두목이 부하들한테 길거리 싸움을 시킨다면 그는 부하들의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TSMC한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만이 지진지대라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대만은 지진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계화가 종언을 고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정립 움직임을 눈치챈 대만은 이번에도 가장 빨리 대응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21호 팹 건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의 일입니다. 저는 TSMC가 미국에 투자하라는 압력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나쁜 것이 아니란 점이 밝혀졌습니다. TSMC는 시가총액 세계 톱10을 찍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GDP는 세계 21등 정도입니다. 인구와 국토 면적 순위는 더 낮습니다. 대만은 총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TSMC 같은 거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TSMC가 해외 투자를 결정했을 때 대만 사람들은 정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TSMC가 원하냐 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로의 제조망 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블록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은 모리스 창이 워낙 미국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했었고, 그런데 전략 경쟁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저희도 작년 연말쯤에서 다녀왔었는데 TSMC 분위기로서는 독일이든 북미든 미국이든 그 공장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냥 그 막연한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공장은 잘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리스 창이 그런 얘기 자꾸 한다고 그러네요. 갑자기 공장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말에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